안녕하십니까, 엄 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네. 네. 잘 들립니까, 어, 어떻게?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뵈었고요. 이 프로와는 1분 만에 다시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버전은 뭘로 했죠, 제가? 베트남 국뽕 얘기를 좀 했다가, 지금 국뽕의 오늘 좀,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국뽕의, 국뽕의 역사. 참, 오랜만에 그 쇼비니즘이라는 단어를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왜 베트남 사람들의 국뽕이 심한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난 방송을 꼭 한번 듣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GPT가 편해 보니까 이게, 예, 음, 상당히 편리하다. 그래서 예전에 했으면 이거 뭐, 찾는다고 막 책 읽어보고 뭐 했어야 되는데, 확실히 또 상대적으로 쉽게 되는 게 보니까 세상이 좋아지긴 했네. 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죠? 네. 별일 없이 그냥 뭐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저도 뭐 별일 이거, 없고요. 뭐, 오, 무 만에 하려니까 이게 좀 빡세긴 한데, 근황은 없고, 이게 근황은 근황이지만, 뭐, 최근에 진짜 캄보디아 관련해서 이슈 많던데, 한국에서는 그 뉴스 많이 나와요, 특히 최근에.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죄송한 네. 말이지만, 뉴스를 잘 안 봐가지고, 진짜요? 사실 이런 이슈 사항들을, 뭐, 우리가 9시 뉴스로 접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네이버 포털에 있는, 아니면 뭐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에 있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것들로 이제 이슈 사항을 접하는 것 같은데, 그런 데 많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진짜 좀, 심각한 것 같긴 해요, 진짜 보니까. 많은 응, 좀 납치로 되시고 또 뭐, 분들 많던데, 왜냐면 이게 베트남에서도 지금 약간 이슈 아닌 이슈라더라고 보니까, 와이프가 계속 요즘에 훈센 정부 얘기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 그 나라가 정상이 아니다, 응. 캄보디아가.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 납치를 한 거야? 캄보디아에서? 지금 납치가 제가 알기로는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납치하고 있고,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일본 사람, 태국 사람, 뭐 베트남 사람까지 해가지고 납치가 많이 되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지금 이게 응. 베트남 내에서도 약간 좀 언론을 타는 얘기 같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취업 스킴이라든지 많이 다니면 가지 말라. 어쨌든 문제가 뭐냐면은, 베트남은 국경에 붙어 있잖아요, 캄보디아랑. 들어보니까 저기 그쵸. 뭐, 푸꾸옥이랑 그 동네 지방에서는 좀 종종 납치 사건 이런 것도 일어난다는 것 같더라고. 음, 주로 얘기를 하는 게, 저희 와이프 입에서 다른 국가 정치인 얘기가 나올 줄 몰랐는데, 훈센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지금 훈센 정부 자체가 좀 문제가 많고, 그런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던데, 그러면서 뭐 아시겠지만 또, 그, 그 캄푸치아가 되게 좀 안 좋은 말로 쓰이잖아요, 베트남 내에서는. 약간, 베트남에서 캄푸치아가 안 좋은 말이라기보다는 그냥 엠빵하자. 근데 어. 그게 또 캄푸치아가 캄보디아 사람이라는 아, 단어 자체가 그게 그치, 그치, 그치. 그 그치. 긍정적인 단어는 안 나오더라고 사람들이.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죄송한 한국 사람들이 말이지만 뭐 그렇습니다. 쪽이니 짱이니 뭐 예를 들면 뭐 네. 부르는 것처럼 좀 그런 걸로 좀 불리고 있고, 실제로 또 그 캄보디아랑도 전쟁도 했었잖아요. 지금 베트남에도 제가 얼마 음, 전에 방송 찍으면서 얘기한 그쵸. 것처럼. 3차 인도차이나 전쟁에 대한 얘기도 했었었죠. 네. 예, 그때 실제로 베트남은 캄보디아를 쳐들어갔고, 캄보디아를 지배했고, khmer 루즈 정권을 몰아냈고, 네, 물론 그 덕에 이제 뭐 베트남 여러 가지 불이익과 안 좋은 게 많이 받긴 했지만, 실제로 그런 역사가 있다 보니까, 뭐 좀 감정 네. 자체가 있는 부분이 네. 있는데, 뭐 베트남 내에서도 좀,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와이프 얘기가 특히 요즘엔 또 이게 워낙 한국 SNS라든지 언론에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 얘기도 좀 와이프가 많이 접하는 것 같고, 한국 사람들 지금 납치가 많이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와이프가 저한테. 좀 그런 걸 좀 잘 해결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 나가셨으면 좋겠고, 저도 진짜 앙코르와트는 한번 정말 가보고 싶었는데, 지금 계속 이런 사건들이 터지니까 좀 당분간은 못 갈 것 같고, 그래 아쉽긴 하네요, 지금. 근데 캄보디아가 여행 금지 국가가 됐습니다, 지금. 여행을 못 그렇죠. 갑니다. 지금 뭔가 그랬죠. 그래서 그래야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요거는 한편 빼도 될 것 같은 내용인데, 최근에 이제 인터넷 짤로 본 게 박항서 감독님이 여기 뭐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으로 들어오다가 베트남 공항에서 응. 불법 택시 탔는데 자기가 납치될 뻔했었다. 뭐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한번 하신 것 같아 보니까. 베트남 약간 가짜 택시 사람이 박 감독님 네. 얼굴 알아보더니 이 사람은 풀어줘라 해서 풀려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이러면 납치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느낌상
뭐 그런 사건 납치까지는 아니고 아마 과도한 택시비를 요구를 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베트남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베트남 가면 또 납치되는 게 아니냐, 베트남 가면 또 범죄가 많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베트남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안전한 편이다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결국 뭐 나라가 살기가 좋으려고 하면 이제 치안이 안전해야 되는데 뭐 그러니까 한국 치안 안전한 거는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거겠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게 좋겠지만 뭐 새벽 2시든 3시든 밤거리를 여자 혼자 걸어 다니는 게 큰 위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도. 근데 베트남도 그렇죠.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국이나 베트남에도 마찬가지로 생명의 지장이나 위협을 느낄 건 없지만 베트남은 근데 이제 뭐 지갑의 위험은 훨씬 한국보다 더 위험한 것 같아요. 뭐 지갑의 위협, 핸드폰에 대한 위협, 저도 뭐 지갑은 털려본 적이 없는데 핸드폰은 저도 처음에 치기 2번 당해봤고 베트남에서. 2번이나 그런 것, 당해봤습니까? 전 2번 당했어요, 지금. 2번 당해봤고, 뭐 있죠? 그 정도가 제일 제가 겪어본 가장 큰 범죄 베트남에서 당해본. 네. 그래서 뭐 나머지 기타 범죄들은 보면 그런 게 많죠. 그 뭐냐. 뭐 자꾸 호객행위 따라가서 그런 뭐 유흥업소에서 당한다든지 이런 얘기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그런 거는 뭐 네. 정상적으로 여행을 오신 분들이나 사시는 분들 따라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얘기할 뭐 택시 얘기는 저희가 많이 하긴 했었는데 택시는 요즘도 아직까지 규정을 부린다더라고 보니까 가짜 택시들 그런 거 이제 근데 이것도 이제 이제 그랩이라든지 이제 그런 좀 오피셜하게 정차된 택시를 타는 걸로 좀 하셔야 되는데 일단 그랩 쓰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범죄는 보자고. 그리고 요즘 들어보니까 남부 쪽에는 좀 사건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통해서 많이 나오는 사건들인데 이게 남부 쪽에서 속된 말로 약간 그런 뭐 반론달 같은 양아치들 뭐 토토하는 사고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좀 사고 많이 친다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이제 남부 쪽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뭐 한국 사람들이랑 시비 붙어가지고 싸우고 도망가고 뭐 이런 것들이 싹 들어보니 최근에 뭐 그런 것들이 좀 있긴 하고 그런 영향은 뭐 일단은 좀 살기 좋아지니까 이제 그런 좀 질환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게 호치민 쪽은 좀 약간 좀 사건 많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좀 조심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뭐 캄보디아 사건 때문에 이제 많은 염려를 또 같은 인접 국가이고 하니까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뭐 일단은 뭐 우리는 좋고 니네 나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베트남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런 그 납치와 뭐 이런 그런 뭔가 생명을 위협받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국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안전한 느낌인 것 같다. 그러니까 뭐 베트남에 이런 지인을 두고 계신 분들은 큰 염려를 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뭐 캄보디아로 가지시만 않으면 캄보디아에 있는 빨리 그런 문제들이 빠르게 풀리기를 바라면서 바라는 마음이 이제 뭐 있습니다. 미얀마, 라오스로 또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라오스, 미얀마 같은 경우가 지금 내전 상태이기 때문에 거긴 진짜 컨트롤이 어렵고 라오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내륙 지방이고 하다 보니까 또 중국 범죄자들이 많이 넘어갔다 그러더라고요. 1대1로 하면서 그뭐 라오스에 기차역도 짓고 막 철도 깔고 하면서 좀 많이 들어가지고 미얀마, 라오스도 있다고 하는데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걸 또 방송을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좋습니다. 오늘은 뭐 인트로 여기까지 하고 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요. 제가 한번 주제를 잡아봤는데 그 인생의 이모작을 혹은 인생의 삼모작을 베트남에서 시작할 때 좀 알았으면 좋겠는 또 궁금하실 법한 뭐 이런 내용들을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뭐 오래된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 국가들로 아마 뭐 이민은 아니겠지. 이민이라는 표현보다는 뭐 주재원이라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살러 가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자기도 한번 새로운 인생의 그 이모작을 베트남에서 해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베트남에서 오래 또 살았었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고 있는 제가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다면서 뭐 이제 자기는 자녀가 둘이 있고 뭐 어떤 직업을 가졌었는데 내가 베트남에 가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뭐 그냥 사는 얘기들을 좀 했죠. 뭐 베트남에는 이런 직장들이 있고
그리고 뭐 집값은 이 정도 수준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학교 교육 환경들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만약 하려고 한다면은 뭐 네가 가진 역량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거에 맞는 직장이 있는지 찾아봐야 될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 뭐 일단은 뭐 넘어와서 한번 네가 자리를 잡아봐라. 그리고 자리를 잡은 다음에 아내와 가족들을 한국으로 부르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간단하게 나눴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 뭐 이제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버젯이 몇 개월 정도 놀 수 있다. 이제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놀면서 한번 할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얘기를 마무리했던 게 이제 최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거와 또 관계없이 저희 방송의 주된 청취층이 아무래도 뭐 남성분들 중에서 50대, 40대 뭐 이쪽 연령대 분들이 많이 듣고 계신 것들을 저희가 볼 때, 이분들의 관심사는 뭐 두 가지겠죠. 베트남에 대해서라고 하면은 뭐 이제 뭐 업무상 주재원으로 나아간다거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그리고 이제 50대 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내가 그래도 한 몇 억 모았는데 한국에서는 이거 집 한 채 사기도 쉽지 않고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데 베트남 가서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 유튜브 콘텐츠들도 살펴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주제들이 많이 핫한 것 같아. 베트남에 몇 억을 들고 가야지 이게 조금 여유롭고 풍족하게 살 수가 있냐? 그리고 내가 베트남에다가 돈을 얼마를 넣으면 이자가 얼마가 나오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로 봐서 오늘의 주제는 이거죠. 인생의 이모작과 삼모작을 준비할 때 알아야 할 것들, 뭐 Q&A, 이 정도 느낌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모작, 삼모작은 생각은 안 해봤고, 한번 하기도 힘든데,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는 사실 그 인생의 1모작을 베트남에서 시작을, 1모작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사회생활, 거의 초년생 생활을 베트남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일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막상 그런 현지의 삶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그 실제로 한국에서 삶을 시작하셨던 분들이 어떤 치열한 고민과 이런 것들을 거쳤을 때 베트남에 어떻게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는 없어요.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풀어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고민 들었던 것처럼 이 프로님은 혹시 주변에서 이제 베트남에 가서 이민을 가서 살아보고 싶다, 뭐 이런 사람들을 좀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청취자분들 몇 번 왔다 갔다 하신 거는 있었는데, 뭐 그분들도 약간 뭐 베트남에서 좀 은퇴 생각하신다라는 분도 몇 분 계시긴 하셨죠. 근데 그거 제외하고는 사실은 뭐 그렇게, 왜냐면 저는 이제 네. 베트남에 살고 있으니까 사실은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은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얘기 말 듣지 못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주위에서 뭐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는 베트남 물가 싸고 뭐 하고 하니까 돈 잘 먹을 네.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는 뭐 친구들끼리 하긴 하는 친구도 있고, 굳이 뭐 다들 아마 저희 나이 때가 한참 돈 벌고 밥 먹고 살아야 되는 나이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 은퇴 이후 뭐 약간 뭐 이런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제 주변에는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음. 하여튼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직장 생활을 빨리 해서 사회생활을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15년 정도 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좀 사회 진입이 늦었다, 뭐 그럴 경우에는 10년 정도, 그래도 이상 정도는 사회생활을 했을 텐데, 사실 여기서 2배 하면 은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모작을 은퇴 이후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뭔가 그 우리가 그래도 한창 사회에 뛰어 들어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을 시점에서 상황을 바꾼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시점이 맞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뭐 더 빨랐으면 그냥 초년생에 가는 거고 아니면 은퇴 전에 가는 건데, 그냥 그 딱 저희 또래 40을 전후로 한 사람들이 베트남에 넘어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추천할 만합니까?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네. 아니 그러니까 한국에서 굳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굳이 여기 오실 필요가 있나? 그럼. 그러니까 이게 다 상황과 개인적인 상황과 환경과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데, 저희가 한 7, 8년쯤에 했던 방송이 그러니까 베트남에 취업하려고 할 때에 대한 고민 상담 같은 것들을 몇 번 풀어줬던 것 같아요. 뭐 취업 현황 이런 것들 얘기했었었는데, 사실 지금 이제 40을 전후로 해가지고 만약 넘어온다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뭐 가장 베스트 케이스는, 베스트 케이스라고 할 것도 없지. 그냥 회사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베트남 주재원으로 가. 그러면은 사실 뭐 그거는 고민할 필요 없이 충분히 올 법한 거잖아요.
어차피 회사에서 뭐 직장과 주거와 그리고 뭐 급여 복지 같은 것들을 다 제공하는 상태에서 넘어오는 거니까 뭐 그거는 사실 뭐 논외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뭔가 한 10 년, 15년 동안 열심히 달렸어. 근데 베트남에 가서 뭔가 새롭게 뭔가를 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또 갈래가 달라져야 되는 게 기혼인가 아니면 미혼인가인데 사실상 미혼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과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했을 때 '베트남이 낫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인제 결혼을 했고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제 주재원으로 나가는 케이스를 제외하고 그냥 나가는 거는 고민을 쪼금 해야 될 것 같기는 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이쯤에서 하여튼 제가 궁금한 거는 이 프로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10 년에서 15년 정도의 뭔가 경력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런 사람이 베트남에 가서 적절한 직장, 뭐 나름대로 경력을 살리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잡으려고 한다면은 베트남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신입이 아닌 경력직들이 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베트남에서 할 수 네. 있는 거. 이제 뭐 Nhờ 그 đấy. 일이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쉽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은 네. 지금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일의 90%는 뭔가 생산과 관계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만드는 쪽에서 일을 하시거나 Ông Liên Vân 거기에 뭔가 납품을 하거나 hay đến 예를 Vân đấy. 들면은 뭐 거기에 파생된 일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뭐 그 정도는 다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파생이 안 되는 일 같은 경우는 그 일자리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Cái này 좀 ông 넘어오시는 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뭐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23 là những gì vậy? 그 Nha, để 뭐라고 설명드렸냐. 예를 들면은 뭐 주식 브로커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은 베트남 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일 찾기 힘든 거고 한국에서 제가 좀 뭐 어떤 일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CS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하실 일이 없을 거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본인이 일을 하시는데 그런 뭐 생산과 제조 관련 기술이 있으시다라는 것 같은 경우는 베트남은 항상 그런 수요가 있는 나라기 때문에 그런 경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오실 필요가 있을 거고 예를 들면은 그런 공장에 무언가 뭐 화학 제품 납품을 한다, 뭔가 판매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베트남에서 할 게 있겠죠? 근데 그 나머지 제외하고는 조심스럽긴 하네요. 뭐 하실 만한 일들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네. 그러면은 사실 맞는 말이에요. 한국의 그런 직업 선택의 폭과 다양성이 굉장히 넓은데 베트남으로 오는 순간 베트남도 다양히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뭐 다양한 직업 선택의 폭이 있겠지만 한국 사람이 한국 월급 수준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어쨌건 제조 기반으로 하는 국가이고 그 제조를 서포트하기 위한 일부 서비스업들이 이제 시내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그러니까 초년생 말고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는 신입으로 취업하면 되잖아. 근데 그렇죠. 40 넘어서 베트남에 와서 40 전후로 뭔가 취직을 해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을 쪼금 본 적이 있습니까? 네. 뭐 몇 분 있죠. 본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예. 경력 살리기가 애매해요, 사실 그러면. 이게 그게 가장 이슈죠. 예를 들면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뭐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는데 사실은 첫 번째가 어느 국가 어디 지역을 가더라도 40대를 신입으로 뽑기는 좀 어불성설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은 기존의 경력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사람 입장에서 그 내려놓기 쉽지는 않거든. 말이 좋아서 내가 뭐 다 내려놓고 새로 시작하겠다라고 하지만 막상 또 취업 시장 가서 이제 그런 신입 초봉 월급 받아가면서 일을 하시는 게 쉽지는 않을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부딪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개인적으로 일을 한다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서 이모작 같은 경우를 하시는 분은 개인 사업이라든지 개인 일을 하고 싶어서 오시는 게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40이 넘어가지고 여기서 뭘 신규 채용을 한다라는 신규로 회사를 들어가는 쪽보다는 뭐 그런 개인 비즈니스라든지 그런 쪽에 더 포커싱을 두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저희 한국에 있는 뭐 지금도 방송을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굴지의 대기업에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베트남에서 뭔가 그런 고깃집 창업을 위해서 한번
베트남 시장에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하고 계셨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제가 오래전에 만났던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뭐 요식업 관련된 기술과 테크놀로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런 거는 뭐 얼마든지 자본이 있다라고 하면 와 가지고 뭐 식당을 열고 창업을 하고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의 진입 장벽이 한국보다는 당연히 높겠지만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돈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열고 해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나라진 않을까 생각을 해 보는데 이 프로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뭔가 이제 제조업이나 그런 베트남 현지에서 이런 그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업종들을 제외한 뭔가 약간 색다른 그런 산업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경력을 살리려고 하면은 깝깝해질 수가 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취업이 35까지는 제가 볼 때는 신입으로 종종 가 가지고 일하는 케이스를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한 40에 근접해 가지고 신입으로 취업하는 경우는 이제 저도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40으로 신입 채용이 되는 회사 같은 경우가 모르겠습니다. 좀 정상적인 회사는 아닐 거라 가능성이 높긴 해요. 40이 넘는 사람을 신입으로 채용을 한다라는 데 자체가 근데 뭐 그렇지 않나? 네, 뭐좀 그럼요. 쉽진 그러니까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신입들이 들어와서 못 버티거나 뭐 그런 데니까 그럴 수가 있는 것도 있고 뭔가 이슈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라는 거를 좀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사실은 이게 저희가 전제로 깔고 가야 되는 게 그냥 그 여기서 그 뭡니까 뭐 신입으로 회사를 가겠다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뭐 이모작을 생각하시는 분은 본인이 판단했을 때 기존에 한국에 있는 경력을 살리실 수 있는 분들 아니면은 개인 사업이라든지 뭔가 다른 비즈니스를 꿈꾸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게 좀 순서가 맞지 않나? 예, 라고 생각을 하네요, 지금. 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는 베트남 현지에서 경력을 사실 뭐 업종 자체는 다른다고 하더라도 사실 일은 거기서 거기잖아요. 뭐 영업하는 거고 뭐 엑셀 만지는 거고 뭔가 그 사람들 상대하는 일들이 대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여러 가지 경력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한국에서 아예 베트남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뽑는 공고들을 찾아봐 가지고 거기서 먼저 들어가서 뭐 이렇게 이 뭔가 합을 맞추거나 아니면은 그런 걸 타고 넘어온다라고 하면 또 그것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경력 인정받을 수도 있고. 어. 그게 순서가 맞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예. 음. 그게 순서에 맞는 내용이니까 뭐 좀 더 그런 게 맞지 네. 않을까 싶고 그리고 사실은 뭐 네. 또 이게 베트남을 옛날만큼 많이 안 오시려고 하거든요. 사실 한국에서 예전에야 베트남이 좀 뭔가 잘 나가고 할 때는 이게 뭐 대기업들도 그렇고 다들 뭐 이게 뭐 승진 자리니 뭐니 옛날에 중국 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또 베트남이 또 옛날만큼 이렇게 핫한 동네는 아니다 보니까 좀 이게 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기피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당신이 말한 것처럼 이런 아예 한국에서 그냥 외국 파견직으로 고용을 하는 것들이라든지 사람 찾는 거에 대해서는 수요가 분명히 있어요. 차라리 더 그쪽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요즘에 주위에도 보면은 법인장님들이라든지 높으신 분들, 베트남에 주재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가 좀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한국 들어가면 자리가 없다, 자기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후배들이 안 들어온대요. 그냥 베트남 같은 국가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더 좀 포커싱을 받을 수 있는 예를 들면은 뭐 인도 같은 나라 가기는 싫지만 진짜 자기 승진 욕심 있으면 차라리 그런 데를 건너가는 거고 이미 어느 순간 이제 베트남은 좀 안정화가 된 상태잖아요.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여기로 오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챌린지가 될 수도 있다. 예. 왜냐하면 이미 누군가가 다 과실을 만들어 놓고 세팅을 해놓은 상태인데 괜히 와가지고 왔는데 뭐 이제 한국에서 약간 경력 단절되는 느낌이고 들어가면 자리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안 나오시려고 하는 걱정을 한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이건 사실 그 직업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만약에 직업만 잡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40 전후에 계신 분들이 넘어오는 게 뭐 큰 문제가 없을 수는 있겠죠. 여기 와서도 적당하게 안정적인 소득을 이제 할 수 있고 한다면은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애 키우는데 지장 없으면 올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과연 40에 예를 들어서 페르소나를 하나 잡아 가지고 자녀가 뭐 초등학생 자녀가 하나가 있고 유치원 자녀가 하나가 있어. 그러면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한국에서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50만 원을 받던 사람이
베트남에 오면 일반적으로 돈을 좀 더 받으니까 한 450 정도 받는다고 쳐봅시다. 원화로. 그러면은 그 정도 소득 수준을 가지고 베트남에 넘어왔을 때 자녀를 키우면서 혹은 먹고 살면서 살기가 한국보다 나은 환경일까? 전혀 그거에 아니라고 대해서 봐요. 어떻게 예를 들면 생각하십니까? 한국 사람 기준으로 베트남 넘어왔다 칩시다. 그리고 뭐 네. 아까 좋은 얘기 했었는데 상당히 좋은 메리트 중 하나가 뭐냐면은 조금 일찍 건너오면은 chọn hoặc thằng máy 그 là hát 특례를 보내기가 좋더라고 보니까 약간 그거 생각하고 오는 네. 분들이 있어. 예를 12년 외국 12특, 특례 있지 않습니까? 12특. 그렇죠. 12특 그거 노리시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은 뭐 애 나이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40 초반에 건너와서 12년 특례를 할 수 있으면은 좀 늦나? 좀 나이대가 좀 안 맞을 수도 있네. 나 40이 그것도 애매하긴 한데 예를 들면 30대 네. 후반 쪽 건너와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그런 뭐 특례 노리고 들어가신다거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뭐 메리트는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얼마 전에 450만 원 잡았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또 그렇게 생각 넉넉치는 않은 게 특례 생각해서 애를 학교로 보내면 학비가 또 비싸거든. 그럼 그게 별로 남는 게 없어 사실 그렇게 되면 학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괜찮은데 예를 들면 그 회사에서 학비 지원 안 해준 학교로 갔다. 그러고 치면은 한인학교 기준으로 대충 얼마입니까? 뭐 월에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는 학비가 나올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 올라가는 것만큼 돈이 빠지는 거라서 별로 그렇게 메리트는 있지 않을 거다. 혼자 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은 뭐 가족들이랑 애랑 같이 넘어왔을 때 기준으로는 좀 재미없는 부분이 있다. 예, 왜냐면은 응. 한국은 어쨌거나 중고등학교까지는 뭐 특수한 목적이 아니면은 다 그거를 뭐냐 학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중고등학교 비용이. 근데 그렇죠. 베트남 같은 경우는 뭐 특례를 노리시든 뭐 학교로 가든 간에 그런 비용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내셔야 되기 때문에 회사 지원이 없는 가정하에는 그러면은 좀 비쌀 수가 있죠. 예를 들면 근데 뭐 국제학교까지 지원을 나오는 그런 회사를 실경우는 이런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는데 모든 회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또 취약을 가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별로 뭐 그렇진 않을 것 같고 예를 들면 450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처음에 드는 생각할 때 학비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해주면 다행인데 안 해주는 회사 갈 경우는 월세 쓰고 나면 또 남는 돈 없거든. 예. 그쵸.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모르겠네. 뭐 크게 메리트가 있나? 뭐 450, 500 정도 조금 더 받는다고 해서? 그러니까요. 뭐 사실 돈이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베트남에 와서 만약에 그러니까 성장기에 자녀를 두고 오는 거는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 게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게 자녀 교육 문제가 호락호락하지 않다. 일단은 그 학교 보내는 것도 그렇고 일단 해외까지 나왔으니까 이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국제학교 보내고 싶거든? 국제학교 보내시려고 하면 모든 연봉을 탈탈 털어야지 국제학교를 보낼 수가 있고 회사 지원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한인 학교를 보내는 것도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입학은 그럭저럭 할 수 있지만 중간에 전학이나 전입 자체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그냥 뭐 결론부터 얘기해서 인생의 1.5모작을 하기 위해서 베트남으로 중간에 넘어오는 거는 뭐 이런 회사나 아니면 다른 조직의 서포트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별로 좀 추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별로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거기다가 또 뭐 예를 네. 들면 그렇다고 뭐 학원을 안 가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 학원도 다 네. 가고 네. 학원도 비싸고 뭐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뭐 엄청 메리트는 있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결론을 빨리 내는 걸로 해요. 1.5모작으로 넘어오는 거는 비추다. 일단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잘 하면서 그냥 하는 게 낫다라고 보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빨리 2모작으로 넘어가서 2모작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그 60에 조금 빠른 은퇴를 하셨어. 근데 어쨌거나 뭐 한국에서 뭐 경비원을 하거나 아니면 뭐 특배를 하거나 무슨 아니면 치킨집을 하거나 이런 소소한 사업을 하실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아니면 그냥 그 한국에서는 뭐 이제 40대들도 뭐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빨리 은퇴하고 그냥 먹고 놀고 살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하신데 한 60 정도에 어쨌거나 뭐 커리어로서 이어가고 싶은 계획이 딱히 있지는 않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절히 뭐 퇴직금이나 이런 걸로 벌어놓은 돈이 있는데 그걸로 내가 한국에 살 것인가 아니면은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가서 살아볼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는
예를 들면은 뭐 60에서 65, 뭐 이 정도 나이대 되는 분들이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뭐 추천, 비추 혹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될 게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 뭐 벌어오는 돈에 따라서 다른 거죠 사실. 그러니까 벌어놓은 돈이 엄청 많으면 올 필요가 없을 건데, 그잖아. 애가 100억 있어. 그러면은 한국에서 사시면 되죠. 한국이 살만한 돈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인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돈이 진짜 가진 게 거의 없어.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뭔가 그나마 인프라나 복지 혜택이나 이런 거 누리면 사는 게 훨씬 나을 거고, 어느 정도 수준이 이런 그 밸런스 게임에서 베트남으로 오는 게 훨씬 나아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별로 추천 안 드리거든요. 그래요? 이거가 봐야 되는 게, 이거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응. 베트남 정부에서 되게 시도를 많이 하는 걸로 알아요. 외국인들, 특히 서양인들 애들 좀, 뭐, 그런, 은퇴 이민 같은 것들 많이 하고 싶어 응. 하는 게, 제가 좀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도 뭐, 네. 뭐, 베트남에 부동산 투자하면은 뭐, 그런 비자가 쉽게 나온다, 뭐 이런 것 해가지고 그런 정책적으로 많이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베트남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 베트남이 성장하는 국가라서 문제예요,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가지고 계시는 화폐 가치라든지 이런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가 변동이 심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래서 그 서양 친구들이 그런 은퇴 이민을 많이 가는 국가 중 하나가 예를 들면 태국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응. 태국도 지금 이게 국가적인 위기인 게 뭐냐면은 기존에는 그 물가 통제를 철저하게 했단 말이에요. 왕정에서. 그런 사람들 돈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태국이랑 국가에 들어서 이제 정년을 보내고, 정년 이후에 이제 은퇴 전까지 살더라도 일단 일정 부분 물가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런 포캐스트가 된단 말인 거죠, 이게. 예를 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연금을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어 월에 300만 원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매년 물가 상승률이 0.5%, 1%씩밖에 아주 조금씩 오른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연금이 더 올라가진 않잖아. 보통 딱 연금은 그쵸. 고정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산해서 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런 태국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심했고 유독 그런 생활 물가 같은 경우를 국가나 정부에서 되게 많이 잡는 편이 있잖아요. 그게. 근데 이제 응. 베트남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산업 기반으로 성장하는 나라다 보니까 매년 성장을 해요. 이게. 물가가 응. 올라가고 부동산 집값이 오르고 월세가 올랐고, 그러면은 응. 이런 그 연금과 펜션이라는 딱 그 버짓이 정해져 있는 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리스크 포인트가 분명히 있거든요. 베트남에 있는 것과는. 응. 예. 그래서 별로 뭐 엄청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게 뭐, 예. 네. 보통 이제 은퇴 이후로 가지고 있는 연금들이 뭐 많아봤자 뭐 월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고, 사실은 그것만 있더라도 충분히 풍족하게 살 수 있죠. 베트남에서는. 근데 이게 뭐 어느 정도까지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사람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10년, 20년 뒤로 가야 되거든. 근데 지금 10년, 20년 뒤에는 베트남 물가가 절대 이 물가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10년 이상 노주하기에는 조금 재미없는 국가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든다는 거죠, 베트남이. 예. 그러니까 그런,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이민의 대상으로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음, 그런 기후 같은 개념에서 한국은 겨울에 너무 춥고 하니까 나는 조금 따뜻한 데 있어야겠다. 그래서 호치민 같은 데로 살겠다라고 하면은 뭐 그건 말릴 거 아니지. 뭐 추운 그렇죠. 거보다는 그냥 뭐 온화한 기후 속에서 쭉 사시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말릴 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소비를 줄인다는 개념으로 베트남으로 온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그거는 큰 메리트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뭐 그냥 한 가지 좋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딱 그냥 그 가사 도우미 같은 것들을 좀 저렴하게 쓸 수 있다. 그냥 그 정도? 예. 그래,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매년 부동산, 임대료, 뭐 생활 물가가 오르는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응.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포캐스트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외국 사람들, 특히 서양 애들이 이런 그런 은퇴 이민 같은 경우가 많이 활성화가 됐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베트남을 안 찾아왔고 생각하면은 뭐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또 뭐 그 바터와 가치가 이제 막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좀 뭐 또 그런
이제 뭐 베트남이 또 제2의 국가로 좀 주목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근데 태국 같은 경우는 파토화가 이제 그 가치 변동을 하기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그거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치더라도 아직까지 베트남은 조금 부족한 게 있지 않을까? 예, 생각 드는 거.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결정적인 게 그 국가 사람들이 영어를 못해. 근데 태국 같은 경우는 동네 식당 좀 영어를 다 하거든 대부분 다.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좀 생활을 사는데 좀 불편한 요소인 것 같고 예, 그런 게 좀 영향이 있지 않나. 특히 뭐 부동산 베트남 이런 쪽, 예, 임대료 저희 생각해봐요. 10년 전에 생각해봐 임대료가 얼마나 많이 올랐나 거의 2배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태국 기준으로 임대료 상승이 베트남처럼 가파르진 않거든요 이게. 뭐 이런 것들 다 태국은 임대료가 굉장히 쌉니다. 예, 태국은 굉장히 좋은 집도 베트남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절반 가격에 같은 살 수 임대료 있어요. 수준이면은 환경이 2배, 3배 정도 좋은데 태국에 살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봐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임대료가 굉장히 비싼 나라다라는 거고 베트남에 있으면은 뭐라고 할까 생활 물가가 가장 좀 저렴하게 느껴지는 영역이 뭐가 있나요? 저 지난번에 우리 뭐 뭐야 이런 그 월급 기준으로 생활 어떻게 하는지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뭐 식재료가 좀 저렴한가? 교통이 좀 더 싼가? 응. 싼데 싸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라는 거를 외국인들은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랩 타고 다니면 비싸요. 한국처럼 그쵸. 돈 뭐 써야 그랩만 타고 되거든요. 다니면은 비싸지. 예를 들면 대도시 말고 좀 한적한 데 살면은 물가가 좀 싼 것 같긴 해. 달랏이나 이런 데 있지. 응. 그런 데 좀 살면 응. 괜찮긴 한데 Qua hiểu không? 그런 식재료가 좀 싼 것 같긴 하지만 뭐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에서 장을 본 지 오래돼가지고 좀 감이 없긴 해 개인적으로는. 그냥 저도 느끼는 게 뭐냐면 저도 이것저것 마트에서 사다 보면은 뭐 그렇게 싸다고 느끼지도 않는데 근데 한국보다는 싼 것 같긴 근데 하고 예. 한국은 장난 아닙니다. 한국은 마트에서 장 좀 보면 2-30만 원 금방 넘는데 베트남에서는 아, 그 항상 정도는 이렇게 아니네. 카트를 가득 채워도 그냥 10만 원대 뭐 뭐 이렇게 10만 원 언더. 예. 100만 동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장이 봐지는 게 좀 신기하긴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볼 생각하면 때는 좀 싸긴 하겠네요 그러면. 예. 그런다고 해도 그게 결국은 뭐 우리의 이런 절대적인 뭐 차이를 넘을 수 있을 만한 엄청난 혜택 같은 건 또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튼 뭐 생각해 보면은 이모작으로 베트남에 와서 산다. 그거는 사실 노는 느낌에서는 큰 메리트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은퇴하고 나서 뭐 저렴한 인건비와 노동력을 활용해서 뭐 새로운 것들을 도모해 본다라는 개념으로 혹은 뭐 한 달 살기, 2달 살기로 새로운 문화를 체험한다라는 개념으로 오는 거는 괜찮을 수 있을 것 Thì ba 같은데, phải xịt lên nữa 그냥 rồi đó. 아예 Mấy 그런 뭔가 삶의 터전을 넘겨가지고 조금 더 저렴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건 좀 안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생각이 뭐냐면 태국이 더 좋아요 은퇴하고 살기에는. 네. 날씨도 여기보다 스테이블하고 훨씬 더 먹을 거 많고 뭐 저도 베트남을 좋아하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태국 사람들 다 지하철로 다니고 태국 방콕 살면 아까 당신이 말한 것처럼 뭐 임대료도 여기보다 저렴할 거고 그리고 뭐 그런 뭐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태국이 베트남보다 비쌀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은. 예. 네. 결국 생각하면은 그냥 뭐 조금 결론은 정해지지 않을까? 당신이 말한 것처럼 조금 더 싸다고 뭐 베트남이 오기에는 다른 뭐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많을 것 같은데? 예.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은퇴 후에 삶에 대해서는 그런 변동성이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베트남은 저도 10년 동안 살아보니 그런 비용에 대한 변동성이 너무 심한 국가예요. 사실은 이게 너무 물가가 많이 올랐고 집값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예를 들면 nào? 뭐 몸이 아프다 병원에 간다 했을 때 그런 의료 인프라에 비해서 사실은 그게 좋지가 않거든요. 베트남이 들어가는 의료 비용에 비해서 나오는 피드백이 좋지가 않고 심지어 베트남 Thì 부자들은 toàn nhiều 태국 con 가서 chị 치료를 tăm 받잖아요. tăm mỗi con cái nữa. 태국 병원을 간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은 그런 의료 인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가 훨씬 좋다. 태국이 여기보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메리트가 없지 않나 싶긴 합니다. 이게. 베트남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싸게 누리실 수 있는 거는 일단은 그 주거비 자체가 뭐 서울보다는 싸지겠죠. 근데 뭐 지방 수준이랑 도시 수준을 비교하면 또 비슷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여기가 더 비쌀 수 있으니까 주거에서는 차이가 없는 걸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단 베트남에 오면은 싸게 누리실 수 있는 거는 가사도우미나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뭐 요리사 아니면 무슨 뭐 가정에서 뭔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고 쓰는 거에 대해서는 편하게 쓰실 수가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제가 느끼는 가장 큰 거는 식대 이런 거는 뭐 사실 뭐 여기 와서 한식 먹으면 똑같으니까 결국은 또 인건비 들어가는 건데 마사지 비용 이런 거 좀 싼 거 말고는 생각해 보면 딱히 뭐 특별히 싸거나 생활하기에 뭔가 훨씬 좋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예를 들면은 그 생각을 잘 해보시고 뭐 말씀드리지만 총알 넉넉하고 돈 많고 여유 있으면 뭐 어느 국가 어딜 살면 가도 좋아요. 베트남 살면 좋습니다. 그렇으면 뭐 내 돈 걱정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다니면은 뭐 음식도 맛있고 뭐 문화도 비슷하고 뭐 날씨도 뭐 네. 적당히 괜찮고 다 좋은데 근데 그 컨셉으로 방송을 찍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저기 네거티브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막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뭐 은행 이자 넣어가지고 살 수 있죠.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은행 이자가 왜 그렇게 주냐? 물가 상승이 그만큼 되니까 은행 물가 이자 그만큼 상승이 주는 거고 뭐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그런 뭐랄까요? 정확하게 맞더라가죠. 그런 뭡니까 그 세상 경제가 더 이상 그렇게 안 올라가지 않습니다. 은행 이자가 높으면 그만큼 물가 상승이 높다는 얘기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 돈의 가치는 그만큼 사라진다는 얘기인 거고, 다 똑같은 얘기라 가지고 뭐 특이할 건 없는 내용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 넘어와서 산다라고 하면은 얼마가 필요합니까? 3억 정도 있으면 그래도 은행 이자로는 월급 나오지 않나? 3억 정도가 있으면은 은행 이자로 받을 수 있는 게 5%를 받는다라고 치면은 뭐 1,500만 원, 월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재미없네. 싸움으로는 안 되고 그렇죠? 좀 재미가 없고 네. Chắc bác ơi. 한 한 10억 있어야지. 10억 정도 10억 있어야지 한 인당 한 500만 원 받는 거 아닙니까? 그쵸? 맞죠? 그러면 원금 안 까먹고 한 10억 정도 있으면은 500만 원 시원하게 쓰면서 살아도 나쁘진 않나 베트남에서. 바꿔 말하면 그럴 것 10억을 같습니다. 나중에 한국으로 가져가기가 힘들다. 그치. 어떻게 가지고 들어올 거냐? 이게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나갈 거냐 이제 이런 게 좀 힘든 거라 가지고 이런 건 좀 염두에 두셔야겠지만 뭐 그 10억 다 태우고 쓰겠다라고 하면은 나쁘진 않네요. 한 10억 정도 들고 오셔가지고 어쨌든 한국에서 10억 있으면은 뭘 할 수 있지 근데 따박따박 돈 나오는 게 없지 않나 한국에서 근데. 한국에 10억 있으면 뭐 은행에다가 돈 넣고 이자 받는 거 안 하면 안 할 거면은 돈을 굴리셔야 되는데 주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하튼 뭐 항상 은퇴 후에 베트남 가면 뭐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 좀 하면서 뭐 그냥 괜찮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이게 객관적으로 까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현지에서의 그런 삶이 이렇게 마냥 밝거나 막 적은 돈으로 황제처럼 살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결론으로 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주는 것들을 그냥 그런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런 거고, 만약 여러분이 뭐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뭐 워낙 좋아하고 사랑해서 살고 싶은 분도 계실 수 있을 거고, 여기서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거나 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각 개인의 가진 상황과 환경마다 이 나라에서 주는 매력들이 다를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이 나라에 와서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어떤 걸 해야 될까 하는 고민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특별한 거 없으니 그냥 네, 뭐 나라가 좋으면 오는 거고 그쵸. 뭐 아니면은 여기서 뭐 엄청나게 뭐 돈을 아껴가지고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진짜. 네, 다소 말씀드리지만 뭐 이 이런 베트남에 포캐스트가 안 되는 나라라 가지고 이게 뭐 젊은 사람이 사는 건 괜찮은데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그건 안정성이라 생각하는데 베트남 안정적인 국가는 아니에요 사실은. Anh nghe chắc cũng cái đồng ngoài. 이게 뭐 좀 재밌는 것 같지는 않네요. 좋습니다. 뭐 오늘 이야기는 뭐 이 정도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뭐 좋은 방송, 재미없는 방송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결국 뭐 오지 말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Công an nhưng mà ba mươi 돈 있으면 오고 돈 있으면 오고 돈 없으면 오지 말고. 예. 그쵸. 10억 가지고 올 거면은 여유 있게 살 수 있고 아니면은 bị 네. lái xe không có bằng. 예, 뭐 재미없다. 고민을 해보시고 네. 재미가 크게 있지 않을 수 있다. 우리 옛날에 이렇게 꿈과 희망이 넘치는 방송에서 뭔가 이렇게 염세적인 좀 다크한 방송으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Có nhiều vật đây nào đó. 근데 저도 그때는 Kia không đi tu. 예를 Chắc 들면 gì á. 뭐 개인 사업이나 개인 커리어를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솔직히 10년 전에 방송을 하더라도 은퇴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베트남 추천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이유입니다.
성장하는 국가에서는 그 은퇴 후 이민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다. 왜냐면 그때 투자했던 돈이 그 나라의 국가의 인플레와 뭐 이런 것들 계산해 보면은 그게 10년 뒤, 20년 뒤에도 같은 가치는 아닐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Không bắt được 저는 뭐 đâu. 베트남이나 국가에서는 Sao được anh? 그걸 추천 안 합니다. 예를 들면은 Không tiền khoản cổ đó. Đúng rồi. 그렇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미국에 이민을 가지만 보통 돈을 진짜 많이 가지고 가는 거지. 뭐 예를 들면 어설프게 뭐 2, 3억 들고 미국에 은퇴 이민 안 가잖아요. 뭐 이런 느낌처럼. 아, 그럼요. 예. 불가능하지.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예를 들면 뭐랄까. 은퇴 이민으로 유명한 국가들을 보면은 뭔가 좀 스테이블하게 좀 경제가 성장에 멈춘 그런 저소득 국가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 베트남 같은 국가는 그렇게 적합한 것 같지는 않네요. 개인적으로. 예. Nhưng mà nhiều thằng ở chứ. 알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